1815년부터 1816년까지 있었던 빈 체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투에서 전쟁에 치고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귀향을 가고 그 체제를 한번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제국들이 빈에서 모여서 나폴레옹 이후에 전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어떤 체계를 빈 체제라고 흔히 불러요. 그래서 이걸 주도한 나라들은 합스부르크 가문, 그 다음에 프러시아, 그리고 영국, 러시아가 주도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를 나눈 건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입니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결국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왕정 체제, 그 다음에 계급이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자, 그런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부르봉 왕조를 복귀하는 것, 그리고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니면서 각 나라에서 뺏어왔던 많은 유물들을, 예술품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 이게 큰 빈제재했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각 나라에 원래 있던 왕정 체제로 돌아가는 거니까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은 다 사라지고 기존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체제를 주도한 사람이 메테르니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죠. 이 합스부르크 가문의 재상이었는데, 이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요 오스트리아가 가장 큰 혜택을 보죠. 그래서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달마티아 지방의 라구사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를 나폴레옹이 쳐들어가서 오늘날의 그 베네치아 섬을 공격하진 못하고 육지만 딱 함락을 시켰는데, 이 베네치아 지도자들이 항복을 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 공화국이 사라졌고, 그 달마티아 지방도 원래 베네치아의 영토였는데 거기도 지금 오스트리아가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 관리하기 어려운 벨기에 남부, 여기를 네덜란드에 넘겼다. 그러니까 당시 네덜란드는 그 남부 네덜란드하고 북부 네덜란드가 있었는데, 남부 네덜란드는 이 캐톨릭이었고 북부 네덜란드는 이 개신교 아니면 자유의 땅 해가지고 이 북부는 독립을 했었죠. 그래서 요때 남부 네덜란드를 네덜란드 북부에 넘겼다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과거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던 제후국들 38개를 모여가지고 독일 연방 국가를 창설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미국 같은 연방 국가는 아니고 그냥 국가 간 연합, 군주들이 그냥 있는 연합 국가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연방의 의장은 오스트리아 황제. 그 대신 남독일, 자기네가 영유하거든 남독일 쪽을 그 연방에 주는 걸 대가로 지금 티롤이라고 하는 알프스 남쪽에 있는 원래 이탈리아 땅이죠. 지금은 이제 이탈리아 땅인데 거기를 자기네가 가져가는 이런 협정을 이제 체결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북부도 자기네 영향력 하에 두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시작된 이런 자유평등의 정신들을 원래로 돌리려고 하는 반정 복고를 추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메테르니의 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뭐 독일 영방국가라고도 하고, 사실 도이치 영방국가라고도 하죠. 1815년부터 1866년까지 존재했던 나라인데 한 38개 국가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 지금 독일 지역이라는 게 서기 800년 샤를 대제가 사실 이쪽을 다 점령을 하고 나서 지금 그때부터 신성로마 제국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신성로마 제국은 그냥 헐뿐이고 그 안에 있는 수십 개의 국가들로 거의 1000년 동안 유지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이 장자 상속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한테 이렇게 계속 이제 영지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수백 개까지 갔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계속 온 거예요. 19세기까지. 지금 여기 그 나폴레옹 전쟁
이 끝난 이후까지도 한 40여 개 국가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작은 나라로 가는 건 의미가 없겠다. 이제 군주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연방국가를 구성하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의회라는 걸 만들어요. 연방의장은 여기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하고, 그리고 의회를 17석짜리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황제국이 하나고, 그 다음에 뭐 하노버 왕국을 비롯한 5개 왕국, 그리고 크게 큰 3개의 공국, 나머지 조그만 공국들이 있는데 그거를 몇 개로 이제 투표를 모아가지고 총 의석은 17개였다. 그리고 39개 국가들이 집합체계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나라는 그 남쪽에 그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이고, 북쪽에 프로이센 가문이 주도하는 영방국가로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다가 1866년에 프로이센이 이 오스트리아를 공격합니다. 그게 이제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인데, 그러고 나서 이 결과 오스트리아가 이 전쟁에 패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 공국, 뭐 왕국 이런 것들을 프로이센이 주도해 가지고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북독일 연방을 설립하게 되죠. 그러니까 남독일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에 그 오스트리아가 갖고 있는 걸 남독일, 북독일이라는 건 지금의 북독일을 북독 이렇게 칩니다. 아까 북도이치, 남도이치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원래 그 오스트리아 주도의 이 도이치 연방이라는 건 대도이치, 그레이트 도이치를 하는 거고, 프로시아 주도의 도이치라는 것은 북독일 위주의 도이치 연방, 이렇게 두 세력 간의 쟁투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1866년 전쟁 이후에 프로시아가 전쟁에 이김으로써 소독일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독일의 영토가 대충 그려지죠. 물론 저쪽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좀 뺏기긴 하지만 거기를 제외하고 뭐 이런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 대략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사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랑스를 한번 보죠. 나폴레옹 몰락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쳤나.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라고 뭐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나폴레옹까지만 나와요. 그 다음에 혁명이 그냥 끝난 걸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프랑스 혁명은 1879년 아니죠, 1789년이죠. 1789년 첫 혁명이 시작해가지고 바로 공화국이 수립된 게 아니고 1871년까지의 수없이 많은 혼란을 거쳐가지고 그때 이후에 공화국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공화제처럼 만들어졌다가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나폴레옹 제정이 만들어졌다가 나폴레옹이 이제 몰락을 하고 나서는 다시 왕정이 들어섭니다. 루이 18세, 이렇게 원래 루이 16세 동생이죠. 이 사람을 다시 왕정으로 복구하고, 그 다음에 1824년에는 샤르 10세, 이 사람도 루이 16세 동생이에요. 이 사람이 또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혁명은 우리 흔히 민중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람 제3계급이라 부르는 이 사람들이 혁명을 한 거지,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주장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밑에 농노들은 여전히 가난에 면치 못하고 이 계급혁명은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가 1830년이 되면 7월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레미제라블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파리 중심에 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시 공화정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루이 필리프가 또 주기 위해서 여전히 이 왕정이 들어서고요. 그러다가 또 12년 후에 또 이제 또 혁명이 일어나서 제2공화국이 생기죠. 그거를 나폴레옹 3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가 또 통령으로 원래 선출되었다가 그거를 쿠데타 해가지고 또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올라서죠. 그리고 제2제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1852년부터 1870년까지 제2제정이 있다가 70년에 프랑스하고 프로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패한 이후에 1871년에 공화국이 성립됨으로써 이제 지금까지 프랑스는 공화제 체제를 유지한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프랑스는 여전히 계급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뭐 왕이나 귀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이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계급 문화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어느 사회를 가도 이런
계급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회라는 건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 번의 민중혁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민중혁명이 있었죠. 1830년 그 레미제라블의 무대가 됐다. 그래서 여전히 구체자라는 게 복원이 시도가 되었던 거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똑같은 투표권을 갖는 민주사회에 대한 생각은 19세기까지는 사실 없었어요. 뭐 이런 1인 1투표가 진행된 건 거의 1차 대전이 지나서 생각들이 된 거지, 이때까지는 여전히 그 왕정이라고 하는 게 왕정 내지는 귀족들이 나라를 지배하는 게 사실 더 익숙하죠. 그래서 이 당시까만 해도 여전히 출판의 자유, 뭐 집회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주아 혁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자, 나폴레옹 3세가 남겨놓은 좋은 유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스만 남자를 시켜가지고 파리 대계제를 시켜요. 1853년부터 1870년까지 이루어졌던 일인데요. 근데 저는 오스만 남자 그래가지고 왜 이름이 오스만이지? 꼭 저 투르크의 이름 아니야? 했더니 오스만이 아니고 하우스만이더라고요. 근데 오스만으로 불려요. 근데 그러면 이 도시를 왜 개조하게 됐느냐? 사실은 여기 사진에 보면 위에 골목이 아주 좁잖아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골목들이 이렇게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피렌체 같은 중소도시에 가보면 길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혁명이 많이 일어났고, 또 이 중세 유럽에 사실 청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수시로 뭐 요강단지를 막 쏟아 버리고 그런 게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수도 같은 게 전혀 없고.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발생을 하면 그 도시가 바로 창궐해서 흑사병이 일어나면 뭐 3분의 1이 죽고 반이 죽고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3세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내를 개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구호를 외치고 했다는 거죠. 우리는 새 도로를 개통하고 한기가 되지 않고 해가 들지 않는 서민 지역을 열어젖혀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장을 밝혀주듯이 도시의 성벽 안에 어디에나 햇빛이 뚫고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 속뜻은 혁명을 막아보겠다. 이 작은 골목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나니 군대가 저기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뭐 결국은 오늘날의 파리가 넓은 대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이 나폴레옹 3세와 오스만 남작의 어떤 공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볼 수 있는 그 아파트들 거의 5층짜리로 똑같은 모양의 이제 건물들이 파리의 시내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1층에는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노천 카페도 있잖아요. 건물 있고 그 1층에 카페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2층부터는 아파트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건물들이 이 당시에 생긴 건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 지역에 빈민들이 많이 살았는데 빈민들을 외곽으로 쫓아내고 아파트를 세움으로써 시내를 전부 부촌을 만들었던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좋은 공헌을 한 거죠. 여기 사진에도 보면요. 레이니데이, 비 오는 날,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이 그려진 요거하고 제가 사진을 구해왔어요. 보니까 요 장소구나. 이렇게들 많이 비교하더라고요. 이 그림 저기 미술사 같은 거 할 때 꼭 이렇게 요 거리를 비교하는 것들만 해요. 옛날엔 굉장히 골목이 좁았을 텐데 이거를 다 밀어내고 여기에 빈민들이 살던 사람들 외곽으로 쫓아내고 이런 아파트들을 지었다는 거죠. 유럽 건물들의 특징이죠. 1층엔 전부 카페, 2층부터는 아파트. 자, 이제 영국으로 가면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죠. 산업혁명의 상징은 전기기관이죠. 와트란 사람이 전기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사실 하는데, 사실 이 전기기관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석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력원이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이 물레방아라고 하는 그런 걸 좀 하다가 보니까 석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탄을 캐가지고 동력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기계화가 시작됐는데, 이 전기기관이 탄생한 건 그 석탄 탄광이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많이 고여요. 그 물 많이 고이는 거를 퍼내기 위한 기관으로 탄생을 했죠. 그래서 와트가 처음 발명한 건 아니고요. 원래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이버리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그다음 실제로 뉴커맨이란 사람이 사실상 개발자를 할 수 있어요. 그 토마스와 기차라고 하는 만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토마스가 이 뉴커맨, 이 사람이 토마스 뉴커맨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와트는 그럼 뭘 했냐? 사실 이 전기기관을 개선을 해가지고 특허를 했죠. 그래서 특허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죠, 와트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 전기기관을 많이 확산시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거죠. 결국은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 시작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그곳에 석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이 운 좋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혁명이 시작된 거고, 두 번째는 마침 이 석탄을 통해서 이 기관을 돌려가지고 이런 동력원을 써서 뭘 했냐면 결국은 이제 공장을 만들었죠. 공장을 돌려가지고 이 면직물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그 면직물들을 팔아먹을 수 있는 식민지가 마침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식민지의 면직물 경쟁을 통해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맨 처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원래 인도에 이 면직물, 아주 아름다운 면사를 만드는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인도가 최고 선진국 중에 하나였고, 자, 그랬는데 이 동인도 회사라는 게 있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영국 동인도 회사가 주로 인도네시아 지역, 말레이시아 지역에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맨 처음엔 포르투갈이 했죠. 포르투갈이 동방무역을 길을 개척을 하고, 그랬다가 네덜란드가 이 포르투갈을 밀어내고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무역을 이제 독점을 해요. 그러다가 잉글랜드도 여기 이제 진출해 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런데 네덜란드와의 그 해군력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 봤더니 인도의 면직물이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동인도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의 또 무역 격조가 지나치게 발생을 하고, 여기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도산 면직물을 어떻게 좀 경쟁에 이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인도에는 정말 평생을 거쳐서 이걸 노력했던 숙련된 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면직물을 원래 목화를 가지고 이제 면직물 만드는 건데, 목화 재배가 원래 인도 남부에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인도의 면직물 산업이 발달했는데, 그러면 영국은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지를 강력하게 합니다. 인도산 면직물을 에는 수입 관세를 100% 물리고, 이제 자기네가 만든 이 면직물을 인도에 이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화가 만들어지고 점차 인도에 있었던 이 기술자들이 점차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인도의 숙련공이 만든 캘리코라고 하는 면직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영국에는 모직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모라고 양모에서 나온 이제 모직물인데, 모직물하고 면직물을 비교해 보면 우린 다 면이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면직물이 훨씬 더 좋죠. 가볍고 이런 디자인도 잘 돼 있고, 뭐 이래서 인도에 이제 숙련공을 만든 캘리코가 이렇게 대단히 품질이 좋았는데, 이거를 이제 영국이 이기기 위해서 식민지를 쥐어 짜가지고 자기네가 만든 면직물을 이제 인도에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790년, 1800년경에는 인도가 유럽에 수출한 면직물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이후에 산업화 기계화가 만들어지면서 결국 영국이 아시아에 수출한 면직물이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된 거죠. 결국은 인도라고 하는 식민지를 쥐어짬으로써 영국이 산업혁명을 만들게 되고 맨 선두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이제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가운데서 그 인간 노동자들이 착취되고 자본가들에 의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을 칼 마르크스가 발견을 하고, 여기에 대한 그 노동자의 혁명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기계화를 통해서 자본가들은 많이 벌고 또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은 제대로 돈을 못 벌고 기계화가 등장을 함으로써 또 노동자가 쫓겨나고 뭐 러다이트 운동 이런 것도 있죠. 그 기계가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운동 이런 것들이 러다이트 운동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 게 이런 산업혁명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 37장으로 갑니다. 바다 너머의 세계. 자, 이번에는 유럽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 동양 쪽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역사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비슷한 시기에 자, 그 18세기 말 그다음에 19세기 초반까지의 이 동양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책에서 그렇게 좀 다루고 있어요. 자, 바다 너머의 세계에 1800년경에 유럽인들이 이제 이 동양으로 계속 뭔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중국엔 청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는 1616년에 후금이라는 나라가 만주에 생기기 시작하고 1636년에 한반도를 침입하는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1644년 도르곤은 우리 원래 황제는 아닌데 삼촌이죠. 그 사람이 순제의 삼촌인 도르곤이 먼저 북경을 장성을 넘어가지고 북경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1678년에는 3번의 난 원래 한족이면서 청나라에 복속했던 번국이 있었는데 오늘날 저 운남성 쪽에 번국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번국이 그걸 또 청나라가 없애버리려고 했던 게 3번의 난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중가르 정벌이라는 있었죠. 근데 중가르라는 게 마지막 유목제국이었어요. 저기 보면 지도에 보면 맨 왼쪽에 노란색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타클라마칸 사막이고 그 위에 중가르 초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청나라 정부에서 마지막 그 유목 기병들을 정벌하는 사건이 중가르 정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역사상 가장 넓은 대제국을 만들었던 청나라입니다. 마지막 유목제국 중가르를 정벌을 1758년. 그럼 이 유목기병을 어떻게 정벌했냐? 이때 등장한 무기가 대포였죠. 그 대포는 원래 중국에도 있었고, 뭐, 이순신 장군도 대포를 썼잖아요. 근데 그 대포가 뭔가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유럽인들이 오면서 그 유럽인들한테 살만한 제품이 대포였거든요. 그 유럽형 대포를 들여와서 그거를 가지고 이 청나라가 중가르 정벌에 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기병들이 힘을 못 쓰는 이 시대 이후에는 기병이라는 게 그냥 뭐 의장대 정도 역할만 하는 그러니까 기병이란 거의 고대부터 18세기까지 기병이 있었는데 요 대포가 등장을 하면서 이때까지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되는 사건이 중가르 정벌이고요. 그다음에 1689년에 이 동쪽으로 뭐 정벌을 왔던 러시아와 만나가지고 국경을 확정한 게 네르친스크 조약이고 아까 3번의 남이라는 게 있는 거죠. 밑에 평성왕 오삼계, 평남왕 상가희, 정남왕 경계무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그 명나라의 장수들이었는데 이 청나라가 들어올 때 협력을 했죠. 특히 오삼계가 여기 장성에 그 산해관을 지키고 있었죠. 맨 끝에. 그랬다가 이 산해관 문을 열어줍니다. 청나라 군대가 싸움도 없이 바로 북경으로 진입할 수 있게 그 도움을 줬던 사람이 오삼계죠. 그래서 당신 잘했다 그러면서 이 운남성 쪽에 왕을 봉을 해주죠. 그래서 오삼계는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대에 가서 멸망을 당하죠. 그게 3번의 난인데 결국 이렇게 청나라는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얘기해야 되겠군요. 그 어마어마한 국력을 가진 그 시대가 청제국 전성기의 3황제예요. 흔히 강옹건 이렇게 불러요. 강희제, 옹정제, 건룡제. 그래서 강희제 때 뭐 거의 70년, 60년이네요. 61년. 중국 역대 황제 중 가장 긴 61년. 가장 긴 왕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루이 14세였고 강희제가 61년으로 가장 길고 그다음에 건룡제는 60년 있었는데 원래는 그 더 살았기 때문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었는데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리 물러난 사람이 걸륭제예요. 손자. 그래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때 다들 오래 살았기 때문에 청나라의 국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웠죠. 그래서 강희제라는 사람이 처음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옹정제도 거기에 뭐 내부 통치를 잘했고, 그다음에 걸륭제 때 최대 전성기였는데, 이때 뭐 여러 가지 뭐 사고 전설을 편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예. 이 청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때가 어마어마하게 강건했다. 이때가 1735년부터 95년대까지니까 그때가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아주 혼란할 시대에 청나라는 안정된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죠. 자, 그런 시절에 1792년에 영국에서 맥카트니 백작을 보내가지고 청나라를 이제 아련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1793년도에 청나라에 갔으니까 걸륭제 때잖아요. 그 최대 전성기 때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이끌고 갑니다. 왜 갔냐면 중국에서 그 광주만 열었어. 오늘 광주 하나만 항구를 열으니까 그 인도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상인들이 사실 좀 물건을 더 많이 교역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맥카트니를 특사로 초청해 가지고 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쭉 그 북경 밑에 텐진항까지 가게 되는데, 원래는 청나라에 들렀다가 일본까지 가서 쇼군을 만나 가지고 또 차를 거래하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됐죠. 왜냐면 청나라 가서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 청나라만 방문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맥카트니 일행은 이제 북경에 갔더니 북경에 지금 황제가 없어요. 그때 여름이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우리가 봐 이제 열하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열하에 갔던 거예요. 북쪽으로 이제 장성 너머 위에 있는데 열하까지 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사신으로 왔기 때문에 인사를 하죠. 근데 원래 청나라를 황제를 만나려면 3개 구고도를 해야 돼요. 3번 조아리고 머리를 9번 땅에 박는 3개 구고도를 요구받았으나 맥카트니는 나는 나라의 대표로 온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하다가 결국은 거절하고 손에 입 맞추는 하는 걸로 했다. 물론 청나라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이 3개 구고도가 유명한 게 저기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인조가 저기 어디죠? 송파에서 땅에 머리를 3번 조아리고 9번 찍었던 사건이 바로 그거죠. 자, 그러면 영국은 어떤 무역을 하고 싶었느냐? 결국은 중국에서 사올 거는 많죠. 비단, 도자기, 그 다음에 차. 이 차를 수입해서 홍차를 마시는 게 어느새 영국 귀족들의 문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수입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은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니면 대포, 아니면 영국이 생산할 수 있는 게 모직물, 면직물 이런 건데, 중국에서는 야, 니네 건 별로 품질이 안 좋아서 못 쓰겠다. 면직물은 당연히 중국에 많기 때문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모직물, 우리 그런 거 안 써 하니까 이게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원하는 건 오로지 은밖에 없었다. 그 은이 아메리카에서 온 은인데, 그 이제 스페인이 헛질화를 해가지고 유럽에 퍼졌겠죠. 그 은이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데, 문제는 계속 무역 역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은이 언제까지 있겠어요. 그래서 영국이 생각해낸 게 인도에다가 아편을 재배해 가지고 이거를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물론 밀수출이죠. 그래서 아편을 계속 수출하다 보니까 중국의 이 청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아편 중독자들이 생겼고, 그거로 인해서 중국에도 문제가 이제 크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은이 많이 들어가지고 명나라 때, 청나라 때 경제가 아주 호황을 했거든요. 은 때문에 엄청나게 경제가 발달을 했어요. 근데 어느샌가 아편이 많이 들어오고 은이 계속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뭔가 이 돈이 부족하니까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심각하죠.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 라고 했더니 이 아편이더라. 그래서 이 청나라 정부에서 그걸 발견을 하고 결국 가서 임칙서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홍콩에 가서 그런 영국
배들을 압수하게 되고 거기서 많은 아편들을 바다에 버리죠. 뭐 그것 때문에 아편 전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1840년에 있었던 아편 전쟁은 역사상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고 흔히 불리웁니다. 자기네가 아편을 그렇게 팔아먹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그런 사건. 그래서 영국 배가 와가지고 홍콩을 거쳐서 이 상하이를 지나서 남경까지 가죠. 근데 이 아편 전쟁에서 보면 당시에 국력으로 보면 청나라가 압도적으로 영국에 비하면 우세였습니다. 영국이 절대 그때까지도 경제력 면에서는 청나라를 이길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아편 전쟁에 청나라 졌느냐? 결국 보면 철제 증기선, 그 전까지는 다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게 다 범선이었는데 이때 영국이 만든 증기기관을 배에다 싣고 그 다음에 배도 목재가 아닌 철제로 만든 배들이 그때 등장하기 시작해 가지고 철제 증기선이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대포를 실어 가지고 사격을 하니까 물론 청나라에도 대포가 있었지만 성능에서 차이가 컸던 거죠. 그리고 이 상하이를 지나서 이 장강유역을 거슬러 가지고 난징에 가서 이 도시에다가 대포를 쏴대니까 청나라 정부에서는 그냥 벌벌 떨었던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 청나라가 지고 항구를 5개를 열죠. 홍콩을 영국한테 주고 푸저우니, 닝보, 그다음에 뭐 이런 오늘날 청도 이런 텐진 이런 데를 항구를 열게 되는 게 1차 아편 전쟁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다가 뭐 처음에는 영국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또 제일 배 아파했던 게 프랑스예요. 영국만 전쟁을 해가지고 이 항구를 열고 뭔가 잘 무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좀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게 사실은 2차 아편 전쟁이죠. 거기다가 러시아도 끼고 독일도 끼죠. 독일도 일부 끼고 해가지고 2차 아편 전쟁을 하죠. 그때는 이제 텐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상륙을 해가지고 북경으로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에 침범해서 뭘 하냐면 여기 원명원이라고 하는 여름궁전을 불태워요. 여기는 최신식 유럽식 건물을 지었는데요. 청나라 정부에서 서태후가 지었는데 여기다 뭐 온갖 보물들을 많이 해놨다는데 이 군대에 와가지고 이거를 불질러서 저도 몇 년 전에 여기 원명원에 갔었는데 얘네들이 일부러 복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이 외국 이 제국주의가 와서 이거를 침략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교육으로 써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복원 안 하고 뒀답니다. 뭐 결국은 여기서도 이 서양 군대의 대포와 총을 청나라가 이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편 전쟁 결과 또 텐진 조약을 하게 되고 조약문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외교 사절이 베이징의 상주한 권리를 가지고 무역을 위해 10개 항구를 개방하고 외국 항선의 자유로운 장강 통행을 승인하고 중공대 여행을 허가하고 아편 무역을 합법화하고 개항 항구를 확대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배상금을 200만 양을 지불하고 또 위로군호 200만 양을 지불하고 배상금을 낼 때까지 광동성과 보장을 점령한다. 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도시가 외국에 조차되는 사건이 요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죠. 영국은 아주 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중국 땅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잡게 된 겁니다. 이 책에 또 일본 얘기가 좀 나와요. 저는 그 일본을 이제 보면서 최근에 일본이 좀 되게 아쉬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코로나에 대처하는 이런 것을 보면. 근데 그걸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일본은 거의 선진국이 된 지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꽤 오래됐죠. 1905년에 사실상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1905년이면 조선이 없어지는 시대란 말이죠. 이 한반도가 식민지가 되는 시대인데 이 개항을 한 거 보면 일본이 조선에 비해서 겨우 10년 정도만 개항을 먼저 했어요. 근데 일본은 1853년에 개항을 해서 50년 만에 선진국이 되고요. 조선은 1876년, 그러니까 일본보다 13년 늦게 개항을 해서 40년 만에 식민지가 됩니다. 이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일본은 50년 만에 선진국이 됐느냐?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도 물론 그 일본의 이야기를 조금 나오는데 되게 좀 문학적이라 저는 역사적으로 한번 그걸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왜 일본은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될 수 있었는가, 빨리 강대국이 돼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는가를 봤더니 그 개항 이전에 이미 일본은 선진국이 될 만한 준비를 잘 어느 정도는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42년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과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1592년도가 임진난이잖아요. 임진난 때 조총이 활용되지 않습니까? 그 조총이 바로 포르투갈로부터 들어온 총들이었죠. 우리 무대뽀라는 얘기 있잖아, 무대뽀. 그러니까 대뽀예요, 대뽀. 대뽀가 포예요. 네덜란드 포. 그게 대뽀고요. 무대뽀는 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뽀냐 무대뽀냐 말이 거기서 나온 건데, 어쨌든 이때부터 벌써 영국과 무역을 통해서 일본이 상당히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일본이 무역 상품으로 쪽에 수출할 수 있었던 게 은이에요. 은이라고 하는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러다가 무역이 막 활발해지내다가 일본이 이 무역을 문제 삼은 게 캐톨릭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많이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정치를 위협하는 거죠. 그래서 1636년이 되면 이 무역을 좀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국 상인과 네덜란드로 좁혀요. 그래서 중국 상인 할 수 있게 하고, 네덜란드는 그 나카지마 섬이라고 하는 나가사키의 아주 좁은 지역으로만 한정시켜요. 그러니까 무역을 자유롭게 안 하는 거죠. 이때부터 세국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뭘 했냐면, 이 당시에 도쿠가 막부 주도로 무역은 좁은 데서 하지만 네덜란드하고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무역을 하게 되느냐라고 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의학, 천문학, 지도자학, 측량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총기, 폭약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특히 서양 학문을 네덜란드로부터 들여다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란학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중국 서적 번역하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일본은 외국 문물을 들여다가 번역을 하는 일들을 개항하기 200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1836년에 미국 배가, 그러니까 1853년에 미국 배가 도쿄만에 나타났어요. 이걸 흑선이라고 하는데, 검은 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이제 사신을 맞으러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 사신이 올라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네덜란드어 쓸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배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네덜란드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네덜란드어로 통용을 하자, 대화를 하자, 이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농업국가에서 상당히 많은 상업국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런 외국 문물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1853년 미국에 의해서 개항되었어도 이런 외국 것들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15년 지나서 메이지 유신이 발생을 하죠. 그 전까지는 막부 체제였다가 교황은 그냥, 그러니까 이 천황은 별로 힘이 없고 교토에 있었는데, 그 천황 중심의 어떤 그 체제를 만들죠. 예. 에도에서 동경에서는 막부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게 이제 메이지 유신인데, 여기 시모노세키, 여기 사스마번, 그다음에 조수아번 주도로 혁명을 해요. 그래서 막부 제도가 없어지고 천황 중심의 체제를 만들죠. 근데 사실은 뭐 일본 왕은 별로 힘은 없고, 밑에 이제 귀족들이라고 하는 이런 지배층들이 모여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체제가 이제 메이지 유신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그 전에 열심히 했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했던 서구 학문 도입 번역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젊은이들 뽑아가지고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독일로, 특히 네덜란드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회체제를 많이 들여와요. 그래서 뭐 국가체제나 아니면 군대 이런 것들은 거의 독일, 당시는 프로시아죠. 프로시아의 체제를 그대로 들여오고, 그다음에 뭐 도로 이런 것들은 영국 체제를 들여오죠. 그래서 일본은 왼쪽 통행이잖아요. 그래서 서구 사회 제도를 상당수 많이 들여오는 바람에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책 읽어보면 이 곰브리치 선생은 일본을 되게 좋아해요.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 제일 열심히 배우는 나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당시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이죠. 그때는 일본이 뭐 2차 대전에 참전한 국가가 아니고 1차 대전에 어떤 연합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19세기에 유럽에는 일본 문화에 그 붐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서 배우기도 했지만 일본 문화를 전해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그 일본 문화가 19세기 유럽에 상당히 유행했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고흐의 그림에 보면 일본의 그 가부키 그 그림이 이렇게 배경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일본은 상당히 일찍부터 서구를 많이 배워왔고, 그래서 1905년 정도는 벌써 선진국이 되고, 그때부터 계속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는 서구의 선진국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것이 19세기까지의 문화라고 역사였다고 이제 그것이 19세기까지 역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이야기가 있어요.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13개 주 중심으로 쭉 성장 발전, 그 다음에 서부로 쭉 진출 이렇게 하다가 미국의 역사상 아주 중요한 전쟁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남북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 간의 두 주로 나눠서 싸웠던 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딱 4년 정도 싸웠네요. 그러면 이 남북전쟁의 원인이 무엇이냐, 진짜 왜 싸웠느냐, 그 이유를 저는 좀 되게 옛날부터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럼 왜 두 세력으로 나누느냐, 뭐 이건 정확하죠. 북부는 공업 생산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북부에 철도도 많이 놓여지고, 특히 저 지도에 보시면 5대호가 있잖아요. 호수가 쭉 있어가지고 호수를 통한 이렇게 수운이 잘 발달했어요. 그래서 북부주에는 다 5대호랑 다 연결되죠. 그래서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당연히 상업, 그 다음에 공업이 많이 발달할 수 있었게 됐고, 거기에 또 수력 발전 뭐 있게 되니까 공업이 굉장히 유리했죠. 묘하게도 그렇네요. 지도가 5대5를 다 연결하면 다 되네요. 그랬고, 남부는 여기는 아열대 지대니까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목화를 심어 가지고 농업 생산 중심이었다는 거죠. 근데 목화라는 게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인 노예를 주로 이쪽에서 쓸 수밖에 없었고, 북부에는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노예보다는 월급 노동자가 더 필요한 곳으로 되었고,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게 됐는데, 그럼 왜 전쟁까지 가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걸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가장 큰 목소리는 노예제 때문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연설을 했다는 거죠. 스스로 분열된 집안은 바로 설 수 없다. 나는 이 정부가 절반은 노예로 나머지 절반은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영속할 수 없음을 믿는다. 이게 상원 후보직 수락 연설을 하면 이런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남북전쟁은 노예 해방전쟁이다가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자유민에 대한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아주 투철하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모든 식민은 평등하며 다 개별 주체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평등사상에 미국 시민이 투철한 사람들로 이렇게 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 저는 이거를 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19세기 중반에는 노예제가 물론 여기저기서 많이 해방되긴 했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가 노예는 있으면 안 된다,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해방한 건 아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제가 사실상 이제 거의 불필요한 존재로 됐기 때문에, 또 공장 기계화가 만들어지면서 이 생산성 측면에서 이 노예가 쓸모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예제가 해방된 건데, 미국 남북전쟁이 가장 큰 원인이 노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럼 다른 주장이 뭐냐, 그럼 다른 원인이 뭐냐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두 가지 다른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다. 그러니까 북부는 공산품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니까, 이 공산품이 사실은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무역주를 하는 거죠. 관세를 높게 해야 된다.
근데 남부는 농업 중심이고 공업 생산품이 없기 때문에 그 공업 생산품을 선진국인 영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관세를 높이 매기면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부는 영국과 자유무역, 그 다음에 목화를 수출해야 되는데 서로 목화 수출하고 공산품 수입하는데 이렇게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이런 두 주장이 대립을 하게 돼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또 다른 주장은 연방정부를 유지 관점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는 이게 이제 공업화니까 당연히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로 해가지고 더 가야 된다. 남북 간에 이렇게 남북 간에 분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 남부는 이 중앙정부는 최소화하고 이거보다 더 약하게 가고 지방자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북부 입장에서 보면 남부가 저렇게 지방자치를 가는 건 별로 연방정부 측면에서 뭐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래서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따진다는 거죠. 여러 명의 역사학자도 있어요. 뭐 칼 샌드버그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 중심의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근데 엘린 데빈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목소리는 묻히죠. 이 노예제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그 그럴듯한 멋있는 이유가 앞에 내세우는 이런 것 때문에 지지리 붙이는 뭐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게 역사라는 게 진실보다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정해진 게 많기 때문에 미국 남북전쟁도 그렇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해석을 좀 해본 거예요.